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귀신. 화장실에는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귀신에게는 꽤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데다가 습기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을 꼽으라면 역시 여러분과 단 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있는 시간 동안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매듭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낮에 읽었던 시의 구절을 읊어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색을 하기도 하죠. 물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화장실 귀신은 여러분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걸터앉자마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 살포시 앉아서 여러분의 머리를 주시합니다. 화장실 귀신에게는 일관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는 일이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세는 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모든 귀신들이 몰두합니다. 결코 대충 세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능숙합니다. 머리카락을 다 세면 어떻게 하냐고요? 머리카락을 전부 센 귀신은 그 사람에게 흥미를 잃고 곧 잡아먹어버립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머리카락을 세는 도중에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그 귀신은 어디까지 세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세는 대신 수염을 세거나 속눈썹을 세거나 그마저도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머리를 흔들지는 마세요. 화장실 귀신도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을성 없는 귀신이라면 머리카락을 세는 것 따윈 포기하고 바로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저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택시에 나 혼자 탔다. 겨울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주말이고 해서 양산에 있는 친구랑 술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집이 부산인데 양산에서 저희 집까지 할증이 붙으면 택시비가 3, 4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새벽 3시경쯤 됐는데 그날따라 제가 술이 빨리 취하는 것 같아 그만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걸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마침 부산차고에서 편히 가겠구나 싶어 뒷좌석에 아주 편한 자세로 몸을 묻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게 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은 멀뚱멀뚱 감기지 않더군요. 새벽이라 양산간 부산 국도변에는 차는 거의 다니지 않고 나를 태운 택시만 어둠 속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달리더군요. 술 기운에 무서움도 덜하는만 하체가 굳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겁나게 달리는 택시를 애써 외면한 채 어두컴컴한 창밖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턴가 계속 앞에 시선이 느껴져 살짝 룸미러를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기사분께서 저를 힐끗힐끗 룸미러로 절 훔쳐보고 있더군요. 그 컴컴한 차 안에서도 그 기사분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차가 한두 대씩 달리고 가로등에 불빛을 스쳐 지날 때 그 기사분께서 몸을 심하게 떨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술이 확 달아나며 오만 생각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까? 아파트 불빛이 보이고 가로등과 신호등으로 인해 주위의 어둠이 사라졌을 때쯤 그 기사분께서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묻더군요. 혼자 타지 않았느냐고. 저도 모르게 자신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대답과 동시에 택시가 급제동을 하더군요. 그 고요한 새벽에 끼익하며 차가 미끄러져 나갈 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했기에 앞에 운전석 의자에 튕겨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정신을 놓았다 깼는데 깨서 보니 기사분께서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머리를 숙인 채 심하게 떨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도 택시가 왜 급제동을 했는 줄 몰랐는데 주위를 추스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장시간 운전하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절 태웠는데 국도에 들어설 때쯤 잠깐 룸미러로 절 쳐다봤는데 제 옆에는 아주머니가 같이 앉아 있더라네요. 저와 타지 않은 걸 아시면서도 피곤해서 자기가 못 받겠지 애써 생각했다네요. 어두컴컴한 국도변에서 제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닌 걸 아니까. 극도의 공포 속에 사지는 떨리고 오로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엑셀레이트를 무의식적으로 끝까지 밟고 있었고 불빛을 보고서야 그나마 내게 물었는데 나의 대답에 극도로 긴장해 있는 전신이 순간 엄청난 공포로 엄습해 오더랍니다. 물론 난 내 옆에 앉은 채 같이 왔다는 그 아주머니도 생각하면 무섭지만 그보다 날 쳐다본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내 옆 좌석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던 눈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다들 잘 안 믿으려고 하더군요. 간혹 수긍해 하는 친구 중엔 피곤해하는 기사분이 헛것을 봤으리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겪었던 제일 큰 공포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촌 누나의 약혼자.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셔서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터라 영정 사진을 정할 때도 꽤나 애를 겪었습니다. 결국 집안을 한바탕 들어 엎어서야 겨우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에는 할머니와 어느 한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남자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집안 사람 중 그 누구도 그 남자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확실히 친가집이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나 방의 배치를 보면 최근에 찍은 사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했던 터라 우리는 그대로 할머니의 얼굴 부분만 확대해 영정으로 삼았습니다. 장례식은 무사히 끝나 우리는 그 사진에 관한 것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49주로 인해 가족이 오랜만에 한데 모인 날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나보다 9살 많은 사촌 누나가 그 사진을 보고 갑자기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형석이잖아 라고 멍하니 중얼거리는 누나. 나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나의 약혼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누나의 약혼자가 할머니를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찍혀있는 우리 집은 2년 전에 개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진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놓이는 건 할머니는 무척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